자, 통합사회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을 보면은 창의융합 활동으로 벼농사와 인간생활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자연환경 중에서 기후와 지형을 각각 인간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종합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지도에서는 쌀의 재배 지역이 나타나 있어요. 요때 이제 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점 하나당 쌀을 10만 톤 생산한다고 있으니까 점이 10개 찍혀 있으면은 해당하는 지역에서 쌀 100만 톤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도에서 약간 분홍색으로 쌀 재배 지역이 점으로 찍혀 있는데 어느 곳에 쌀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나요? 아시아의 남부 지역에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쌀 생산국, 주요 쌀 생산국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은 쌀 재배를 생산하는 국은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두 번째 2위는 인도, 세 번째 3위는 인도네시아, 네 번째 방글라데시, 다섯 번째는 베트남이 되겠네요. 지도에서 5개 국가를 찾아보면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다음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아시아의 주로 남부 지역에 치우쳐서 나타나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기후 조건과 지형적 조건으로 나누어서 또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큰 힌트가 되어준다고 하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방금 찾은 5개의 국가가 모두 적도와 가까운, 즉 저위도의 기온이 따뜻한 기후지역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강수량도 생각해 보면은 해당하는 지역이 모두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 강수가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는 계절풍과 관련된 기후지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번에는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세계 주요한 산맥 4군데를 확인했는데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로키, 안데스 산맥 등과 같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과는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지역이 거리가 좀 멀죠. 즉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대하천의 하류, 예를 들어 메콩강의 하류와 같이 넓은 평야가 발달된 지역에서 쌀 재배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두 번째 자료는 벼농사와 정치라는 주제로 벼농사가 이번에는 인문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청동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을 증대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인구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 방법이 바로 물을 이용한 벼농사였다. 네. 벼농사는 논을 만들어 물을 대는 작업이나 김매기, 벼매기 등에서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벼농사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마을 공동체. 특히 수로와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면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왕의 업적이었다. 네, 요 자료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인구가 많았어서 이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 벼농사가 필요했는데 또 한편 벼를 재배하려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서 이러한 공동사업 혹은 대규모 사업을 꾸리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하에
중앙 집권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요 내용이 만약에 재밌었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보충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바로 요 공간이 만든 공간이란 책인데 유현준 교수, 건축학 교수입니다. 유현준 교수가 이제 쓴 재밌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벼와 다음에 밀을 비교하면서 서양과 동양에서의 생활 양식 혹은 뭐 정치, 체제 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그 특성이 발현되는지 또 인문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지 재밌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어서 방금 그 내용을 좀 더 심화 보충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에게는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시간에도 수행평가 때 논술형으로 많이 이용했던 책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위에 두 개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요 작성 한번 해볼게요. 쌀이 주로 재배되는 지역의 자연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서서는 기후와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극단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재해를 두 가지 측면, 기상적인 측면과 지질 혹은 지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볼 텐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총 7개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각각의 사진이 어떤 자연재해와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거의 다리 위까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이거 좀 가격이 나가는 차 같은데 침수되어 버렸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요거 이제 홍수를 표현하는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네, 우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우산의 쓰임이 별로 소용이 없죠. 네, 강한 비바람이 들이치면서 사람들이 비에 모두 쫄딱 젖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사진은 네, 태풍을 한번 표현해 본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제주도가 아닐까? 아니네요. 네, 강원도 일부네요. 네, 강원 산간 지역인가 봅니다. 네, 폭설이 이제 표현된 사진이고요. 다음은 지금 네, 저수지 같은데 저수지 바닥이 거의 드러나 버린 가뭄. 다음 사진은 지금 차가 흙먼지에 뒤덮였는데 이 사진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해당하는 마을을 뒤덮어 버리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이 사진은 건물들이 뭐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 정도로 무너져 내렸는데 네, 지진으로 인해서 네, 주변 시설물들이 무너져 내려 버린 모습이 나타나네요. 다음 마지막은 네, 요거는 선생님도 당시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네, 끔찍했던 이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쓰나미, 지진 해일의 모습이네요. 총 7개의 자연재해 사진을 살펴봤는데 크게는 이 자연재해들을 두 가지, 바로 기상 혹은 기후 측면과 지질 혹은 지형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어요. 처음 위에 봤던 요 4개의 사진은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 다음에 밑에 이제 3개는 지형과 혹은 지질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되겠네요. 주로 대기현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 혹은 바람, 눈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상 측면의 자연재해를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 빈칸 1번의 홍수, 두 번째 태풍, 그 다음에 태풍이 또 강풍을 동반하죠.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피해도 자연재해로 꼽힐 수 있겠고요. 다음 빈칸 네 번째는 폭설. 이 외에도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 가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더운 거, 폭염, 혹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추위에 동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지질 혹은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볼 텐데요. 사진에서 먼저 화산 활동을 빈칸 6번에 넣겠습니다. 지표에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용암이 흘러 마을을 덮치기도 하고요. 용암뿐만이 아니라 방금 본 사진처럼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혹은 마을을 뒤덮기도 하죠. 다음 6번은 지진. 다음 지진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나기도 해요. 해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쓰나미라고 부르는데, 해일은 구분을 하면은 강한 바람 혹은 태풍에 의해서도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질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해일을 지진 해일 혹은 쓰나미라고 따로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명재산 피해 및 생산 및 생활공간과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다시 방금 본 사진에서처럼 물에 잠기거나 바람이 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무너지는 등 다양한 인명피해와 시설물들의 파괴 등으로 재산 피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재해는 사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은 점보다는 우리가 나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자연현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이제 3번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현실적으로 이 자연재해를 모두 막기라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예측을 해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리 공부를 하면서 주로 어디서 이러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는 예측해 보는 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떠한 자연재해,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생활 양식도 나타나야겠죠. 다음 방어시설물 구축. 재해 발생 시에는 이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민의 권리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같은 규모의 자연재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국가마다 그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눈에 띄어요. 해당하는 자료도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앞에 두 개의 사례만 한번 볼까요? 칠레의 콘셉시온이라는 지역에서는 규모가 8.8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네요. 반면에 이제 IT랑 비교해 볼 건데 IT도 규모 7.0 굉장히 큰 규모긴 하지만 칠레 사례보다는 규모가 적죠. 다음 시기도 2010년 2월과 1월로 비슷한 시기인데 사망자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게 눈에 띕니다. 칠레의 경우는 550명,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끔찍하죠. 31만 명. 이 정도면은 평택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망자 수를 유발한 아이티의 지진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규모는 비슷한데 오히려 칠레에서의 지진 규모가 더 셌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의 규모는 다르게 나타날까? 지진에 대한 그 대비가 지역마다 또 달랐던 거죠. 우리 인간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에게 이러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게끔 요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좀 짧게 마쳤어요. 이어서 여러분 수업 활동에는 직접 개별 사례의 자연재해를 조사해 볼 텐데요. 내가 어떤 유형의 자연재해를 골랐는지, 그다음에 그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 지역, 피해 규모,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해보고 밑에는 자연재해 지도가 2개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연재해의 개별 사례를 자연재해 지도 1번에 한번 위치 표시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면서 자연재해 지도 2번을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